과거를 통째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젠 달라지고 싶어요. 이 꽉 깨물고 종잣돈 8천만 원까지 모은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최근 취업을 했는데도 회사가 어딘지, 연봉은 얼마인지 가족들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서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 돈이 아까워 한 푼 두 푼 모아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집에 다 보태라고만 하십니다. 항상 부모한테 잘해야 네가 잘 사는 거다 라고 말하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쓰는 아버지,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어머니한테 돈 빌리는 오빠,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론을 쓰는 어머니.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저는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대출이 감당 안 된 부모님, 살고 있던 전셋집도 빼야 하는 상황에 끝까지 버티고 계시다 명도 집행 당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출근할 때 입은 옷 그대로 며칠을 굳게 잠긴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제 방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낼 곳을 찾지 못해 양가 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망한 집안의 자식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전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생각에 세상에 혼자 남은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습니다. 경제력 없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세대출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9월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 못하니까 알아서 집 구하라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등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됩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전세대출 연장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모님 집을 당장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제겐 8천만 원 종잣돈이 있습니다. 1년 뒤 투자를 시작할까 생각했기에 더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제가 돈을 벌어보는 게 먼저일까요? 주변의 말처럼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제 삶을 찾는 게 맞을까요? 앞으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투자 공부도 제대로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조카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가는 길에 가족이 짐처럼 느껴지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라는 사연에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선플로 여러분의 지혜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그 짐을 감싸 안아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이걸 또 계속 끌고 가기엔 나 또한 또 그게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좀 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분 내적 갈등이 곧 이 영상 사연 보시는 분들의 내적 갈등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제가 어떤 갈등이나 결정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처음에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봐요. 그쵸. 그게 베스트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은 선택을 해요. 왜냐면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베스트와 워스트 사이에 어딘가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게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제일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둘 중에 누구 살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이거거든요. 뭐 내가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2년을 해드리는데 2년 동안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2년 뒤에 나한테 그걸 하고 다 같이 네가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다. 엄마, 나도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다시 자리 잡게 되셔서 좋아요. 하면서 각자 잘 되는 게 이게 베스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될까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보세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 출신이셨고 건물 물려받으신 걸로 담보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셨어요.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자립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둘인데 자녀가 오빠는 나하고 이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금.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이 앞으로 지금 돈을 빌려드리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워스트를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부모님도 한번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앉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자꾸만 계속 내가 이걸 여기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죠.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니까. 취업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직장생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일단은 자리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나이도 아직 어리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끊어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된다고. 그럼 뭐 성공한 다음에 부모님 노후를 해드리면 되냐? 성공한 다음에 부모님 노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사연자분이 성공했어요. 한 5년 뒤에 성공했어. 뭐 순자산 20억 만들었어요. 열심히 해갖고. 20억 만들고 내가 매달 현금 흐름이 월급 빼고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200을 드려요. 그럼 부모님이 아유 고맙다 하실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100만 원 더 주면 안 되겠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은 뭐냐면 부모님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뀔 수 있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걸 내가 관여해서 바꿀 수 있냐? 없다. 그럼 일단은 내려놓고 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 저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또 안타까운 게 주거라도 좀 안정적이시면 네.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일 텐데 방법을 그 찾으시지 부분도 안 않을까요? 되시니까. 근데? 네. 방법 찾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회에 나앉으시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자금도 갖고 8천만 원 정도도 모으셨어요. 네. 대단해요, 제가 이거. 되게 대단한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굴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내가 시간이 좀 많아서 투자 공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투자 공부하기가 좀 적정치 않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개인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하면은 S&P 500을 그냥 60% 사고요. 나머지 20% 원래 채권은 40% 사는데 채권 요새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채권 미국 뭐 중금채나 단기채를 20% 사고 금 ETF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20% 살 것 같아요. 그렇게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도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주식 투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7%가 안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거의 98%는 이게 이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부가 약간 직접 투자를 가르쳐 주는 곳인데 제가 이분 상황이라면 첫 번째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읽을 책은 저는 Say No의 가르침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에서도 그 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잘 나와 있고 제가 10억 달성할 때까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랑 다른 계층의 사람을 만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직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직장에서 마음 터놓고 직장에서 뭔가 얘기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나랑 다른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부자인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것이 월부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1학년 생활만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다른 학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되게 달라요. 월부의 카페 이런 게 후기 같은 거 보시면은, 아니면 10억 달성한 게 보시면 알 텐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분 상황이라면 가급적 가능하면 월부 지방투자반을 듣고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라면 지금 지방의 광역시 5개를 인천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임장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뭐 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5개 지역 중에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가서 조금 많이 보세요. 비교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볼 때 이 지역의 이 매매가면은 다른 지역이 매매가랑 비슷한데 여기가 훨씬 더 살기가 더 편한데 여기가 되게 싸네. 사실은 이게 한두 곳 임장 다녀서는 알 수는 없고 맞아. 좀 여러 군데를 다니면 맞아, 좀 약간 맞아. 이해가 되거든요. 또 이거는 이론으로 들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발품을 팔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8천만 원으로 내가 이제 볼 만큼 보고 그 중에 본인이 이 지역은 제일 저평가 됐어 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거절을 하고 내 살 길을 먼저 찾는 게 그게 또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너마님께서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와 비슷하게 또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시간 여부에 따라서 그 투자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다면 일단 첫 번째 책을 먼저 읽으시고 세이노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계층의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한 달에 한 지역씩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찾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우리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축 상품으로 네.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아, 네, 저 보험 전문가. 네. 잘못 가입한 것 같아서 작년에 해지를 하고 네. 300만 원 정도 손해금이 났는데 이게 혹시 민원을 계속 넣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넣을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험 상품 복잡하죠. 그런 금융 상품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하는 눈에 보이는 상품도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정보 비대칭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요. 판매자들이 구매자를 속이거나 뒤통수 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모든 금융상품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소비자 보호 마인드가 강한 나라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설명해야 되는 항목까지 다 정해놓거든요. 근데 가끔 이거를 안 하시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상품인데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죠. 그런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고 나는 내가 들은 것과 상품이 다르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원래는 상품을 해지할 때 페널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기납입 보험료, 그러니까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상적으로는 해지하기 전에 해요. 그러니까 너네 내가 해지하고 싶은데 난 니네한테 설명 제대로 못 들었고 들은 것과 다르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기납입 보험료에 이자도 붙여갖고 주거든요. 물론 이자 작아요. 거의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지를 해버려서 네네.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 제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실 때 여기 국민신문고에도 네, 이미 지금 이 국민신문고 이런 데는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 안 해줘요. 의미 없네. 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 그게 금감원입니다. 금융감독원. 네, 저도 금융감독원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그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민원 제기를 하시고요. 나 보험료 돌려받고 싶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보시면은 만약에 가능하면 보험료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소리님 있잖아요. 투자해서 300만 원 벌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300만 원 수업료 내고 이런 거 배웠죠? 맞아. 네. 그럼 된 거예요. 금감은 그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정한 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도 진짜여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너바나님께서 사택에서 나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봤는데 네. 제가 지금 나와서 조금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것도 그러면 나와서 살아야지 이제 투자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그 회사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돈을 못 모으냐라고 봤더니, 사택에 거주하는 친구들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가장 직장생활 10년차, 20년차 때 가장 돈을 못 모으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 전세금도 올려줘 보고 내가 지금 사는 거에 불편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사택을 거주하면은 회사에서 다 전세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그 회사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회사를 나와서 50살, 60살이 되면 그때는 내 주거비는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데 사택 같은 게 거주하면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이제 또 힘들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나오란 거고
사실은 지금 친구랑 같이 오피스텔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친구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그런 건 있어요. 소리님께서 사연 보내신 걸 좀 봤는데 지금 본인이 수입이 없으니까 친구랑 이제 오피스텔 그런 비용을 친구가 거의 다 내는 것 같은데 소리님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항상 받으면 더 주는 거가 제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게 첫 번째 제 대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밥값도 제대로 못 내고 뭔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찐친이라도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를 떠나서 항상 어떤 경우든 뭐 한 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여러 번 얻어 먹었으면 더 큰 선물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의 좀 오지랖이자 꼰대 약간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소리님이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하면은 잃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주셔서 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임 같은 자리도 막 가야 되고 하면은 시간을 많이 쓰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써야 이제 열심히 한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의외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하면서 저도 투자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회식을 잘 안 갔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회식은 갔어요. 오.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친해지는 건요,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더라고요. 점심은 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소리님, 제가 밥을 안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왕따가 되더라고요. 관계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다 괴로운 거야. 근데 그나마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직장 생활도 사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 뭔가 혼날 때도 있고. 예, 근데 그때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요새는 회식을 또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친해지는 거는 일하면서보다 밥 먹으면서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를 바꾸는 경우나 이렇게 뭐 이직 비슷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처음에 3개월, 6개월 정도는 조금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가 일을 잘해야 돼요. 그 일을 잘 하면은 욕을 안 먹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일을 잘못하는 순간인데, 만약 밥도 혼자, 막 회식도 안 나와. 그럼 이제 뒤지게 이제 간섭당하는 거거든요. 힘들어, 그러면은. 근데 나는 소리님이 이 사연을 보면서 내 전체적인 느낌은 소리님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또 바닥을 쳐본 사람은 알아. 네. 저도 제가 막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되게 막 이렇게 사치 부리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싫잖아. 그렇지 않아? 예, 근데 소연님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나중에 또 이제 자산도 생기고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겨. 그리고 아직 보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20대고 젊은 목소리인데 맞아. 누군가 돌볼 나이 아니에요. 나를 돌볼 네. 나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저도 비슷한 고민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동물 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기가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를 케어하냐고. 자연에 쏠린 거야.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거는. 소리님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어쨌든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으면 봬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없어요? 힘내요. 웃어야 잘 되는 거야, 소리님. 그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니까 슬픈 거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맞아.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소리님. 그러니까 계속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잘 될 거야, 좋아, 잘 될 거야. 오늘 우리 추천도서 거기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말 맞아요, 자주 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안 좋을수록. 맞아요. 사실 좋고 행복하고 할 때는 다 웃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찐 힘들 때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야. 맞아. 힘내요.